자, 한번 이제 앞에서 보았던 그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실제로 이 예시 사례들을 기록하고 이 기록들이 결국 재무제표에 어떻게 뭉쳐지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자, 한번 봅시다. 우리는 가방을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한다. 이 사업을 새롭게 이제 뭐죠? 하기로 이제 어떤 사업가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때 초기 설비를 위해 투자가들로부터 2억을 출자받고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회계 기초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모든 주식회사는 설립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래가 뭐라고 했죠? 모든 주식회사는 설립될 때 투자자들에게 뭘 나눠주고 주식을 발행해서 나눠주고 그 대가로 뭘 받아온다? 현금을 받아오는 거래를 제일 먼저 한다고 했죠? 이게 주식회사 설립할 때 설립 요건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도 지금 이 가방을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이 거래에서 이런 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2억 원만큼 주식을 발행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기록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 앞에 회계기초 할 때 그 들었던 내용이 기억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훨씬 쉬운데. 자, 일단 이 거래를 한번 둘로 쪼개봅시다. 우리 회사는 설립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뭘 받아와요? 현금을 받아오죠. 현금을 받아오고 그 대가로 뭘 지급한다?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한다. 이 거래로 둘로 쪼갤 수 있겠죠. 자, 우리가 2억 받고 주식 발행해준 이 유상증자를 결국 설립할 때 이 증자를 2억 원을 받아오는 거래와 주식 2억 원어치를 발행하는 거래, 이 둘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기록해 봅시다. 먼저 돈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 기록할 때 약간 좀 팁인데 항상 현금의 흐름부터 먼저 따져보세요. 이 거래가 되게 이런 그 생각이 되게 중요한데 거래가 좀 복잡해지면요. 이게 결국 누가 뭐가 좋다는 얘기야?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래가 생겨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계적으로 이해를 해 나가는 건데, 단계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실 건 현금이에요. 현금이 누가 누구한테 가고, 누가 누구한테 가고, 이 거래부터 맞춰놓은 다음에 이 현금을 주는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야?를 생각하면서 분계를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먼저 현금은 얼마 받아오나요? 2억 원을 투자자로부터 받아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모든 항목, 모든 거래는 5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그 5가지 항목은 여기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고 이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이 있다라고 했는데, 질문: 현금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금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뭘까요? 자, 이거는 뭐 회계기초를 배우셨다면 쉬울 거예요. 자산이겠죠? 자산이기 때문에 기본 자리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그렇죠. 자산은 딱 여기 봐도 왼쪽이잖아요. 왼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받아오는 거래는 어떻게 적냐? 자, 여기 걸어볼게요. 자, 현금을 얼마? 2억 원 받았습니다. 라고 여기다가 왼쪽에 이렇게 쓸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 뭘 써야 될지가 남게 되겠죠. 자,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 준다는 건 그 주식에 무슨 금액이 써져 있다고 했어요? 액면 금액 써져 있다고 했죠. 이것도 회계 기초에 나옵니다. 자, 액면 금액이 써져 있는데 이 액면 금액은 우리 재무상태표에 어디 기록된다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이 액면 금액은 결국 회사가 주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다라고 해서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기록되는데, 이 자본 중에서 어떤 계정 과목? 액면 금액의 합계가 기록되는 건 바로 그렇죠. 자본금이라고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회계기초 안 들으셨던 분은 그거 한번 제 앞에 한 강의 정도는 듣고 오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래서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다는 건 그만큼 액면 금액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맞나요? 자, 그래서 그리고 회사가 처음에 설립할 때는 주식의 시가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액면 금액만큼만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해 준다고 했죠. 결국 그 액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받았어요? 지금 2억 받았으니 우리가 발행하는 그 주식들의 액면 금액도 2억 원일 것이다, 합계가. 그래서 적어봅시다. 자, 주식 발행하면 액면 금액이 생기고, 액면 금액이 생기면 자본이 생긴다. 그 자본은 기본 자리가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고, 오른쪽에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의 계정 과목으로 기록된다라고 했죠. 여기 자본이라는 것도 써볼게요. 자본 안에 자본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는 거예요. 자, 얼마어치 발행했다? 네. 자, 2억 원어치만큼 발행했다죠? 2억 원.
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주식을 2억 원 어찌 발행하고 돈 투자받는 거래는 이렇게 둘로 쪼개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합계 2억 원과 오른쪽에 합계 2억 원 같은 걸 보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분계인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앞에 논리에 따라서 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제가 지금 제시하는 요 방식에 따라서 뭐 이렇게 기록되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모든 회사의 유상증자의 회계 처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혀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가서 거래 분계를 보든 이 분계 보잖아요. 그럼 우리 주식 2억 원어치 발행하셨어요? 라고 하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계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실제 실무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거래로 넘어갈게요. 뭐냐? 지금 얘네는 가방을 수입해서 판매한다고 했는데 두산타워라고 하는 곳에 매장을 계약했대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했다라다. 얘네가 이제 가방을 팔려고 매장을 계약했네. 그래서 매장을 계약하는데 여러분들 뭐 부동산 같은 거 빌릴 때 이제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임차인이잖아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를 받는데 이때 거래 계약의 우리나라의 좀 특징은 우리가 보통 빌리면 월세를 내죠. 월세를 내는 거 외에도 얘네가 월세가 밀렸다가 도망가거나 망하면 임대인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리 돈을 한번 크게 받습니다. 이걸 보증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증금을 받고 월세도 받다가 이 보증금은 특징이 뭐예요? 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거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증금은 잠깐 임대인의 입장의 경우에 임차인으로부터 받았다가 맡아두고 있다가 거래가 종료되고 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증금을 2억 원만큼 지급했다는 거죠. 자, 회사가 주는 거니까 회사에서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거죠. 자, 이 거래 한번 기록해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빨간색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나오네요. 자, 어쨌든 자 볼게요. 임대차 보증금을 위해서 회사가 현금 2억 원을 줍니다. 그러면 회사의 계좌에서 나가는 거죠? 현금인데 현금은 자산이고 자산이 지금 늘어요, 줄어요? 현금을 주는 거니까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원래는 잘 보세요. 원래 같으면 자산은 왼쪽이니까 왼쪽에 마이너스 현금 2억 원 이렇게 적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회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잘 봐라. 우리가 지금 모든 거래를 5가지 항목으로 기록하고 이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왼쪽 오른쪽에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호까지 나오면 얼마나 복잡하겠니?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5가지 항목 중에 뭐냐, 왼쪽 오른쪽에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뭐냐, 이게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분계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자, 야, 현금은 자산이라서 기본 자리가 왼쪽인 건 알겠어. 그리고 증가할 때마다 왼쪽에 적는데 만약에 감소할 때는 그 왼쪽에다가 기본 자리인 왼쪽에다가 음수로 적지 말고 그냥 얘를 반대 자리인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이거 이항이라는 건 수학적 용어인데 이거 그냥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플러스로 적자. 이항하면 보통 부호는 반대로 바뀌니까. 그래서 왼쪽에 음수로 적힐 게 있다면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양수로 적자. 그래서 현금이 들어올 때는 왼쪽에 플러스 적고 나갈 때는 오른쪽에 플러스로 적자. 그래서 현금을 오른쪽에 2억 원으로 적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 아까 전에 우리 기록의 원칙 중에 세 번째 기억나세요? 모든 항목들은 5가지 항목은 기본 자리가 있고 그 자리가 증가될 때 적는다. 반대 자리로 기록하는 건 감소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써놨었는데 말씀을 드리진 않았죠, 설명을. 그 얘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증가될 때는 기본 자리에 적되 감소할 때는 반대 자리에 적자. 그래서 예를 들면 부채 같은 거는 증가될 때는 오른쪽에 적되 나중에 그 부채를 갚아서 감소하게 된다면 왼쪽에 적자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모든 항목은 감소할 때는 반대 자리에 적는다. 꼭 기억하시고 그럼 이거 한번 해봅시다. 회사가 현금 2억 원을 주잖아요. 증가요, 감소요? 감소하죠? 자, 현금 기본 자리는 현금은 자산이라서 왼쪽에 적는데 증가할 때 왼쪽이고 감소할 때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 현금이 2억 원 이렇게 적히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도 뭔가를 적어야겠다는 생각 드시죠? 자,
임차 보증금 2억 원입니다. 자, 이거 한번 기록해 볼게요. 내가 지금 현금 2억 원을 지급하면서 오른쪽에 뭔가를 적었고, 우리 거래 기록하는 원칙의 네 번째는 뭐였어요? 왼쪽의 합계와 오른쪽의 합계가 같아야 되는데, 그럼 왼쪽에도 뭔가를 적어야 돼요. 자, 질문. 왼쪽에 올 수 있는 항목은 몇 개 있었죠? 증가될 때, 그죠? 왼쪽에 올 수 있는 건 자산과 비용이었죠? 증가되는 항목일 기본 자리가. 그러면 이 왼쪽에 오는 항목도 지금 왼쪽에 빈칸도 일단 자산인지 비용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내가 임대 보증금을 위해서 현금 2억을 줬어요. 이거 자산일까요? 비용일까요? 이거를 판단하려면 회계에서 얘기하는 자산의 정의를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회계에서 얘기하는 자산의 정의란, 자산은 한번 들어보세요. 자산이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부터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일정한 권리인데, 현재의 권리인데, 이 권리는 나중에 이 권리가 실현됨으로써 회사로 경제적 효입이 유입되는 것이다 라고요. 자, 다시 자산이란 회사가 과거의 거래부터 가지고 있는 일정한 권리인데, 이 권리는 미래에 회사로 경제적 효입,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에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 경제적 효입 유입되는 권리가 지금 있다면 자산이다. 자, 이 임대차 보증금 아까 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내가 돌려받는다고 했어요? 사라진다고 했어요? 돌려받는다고 했죠? 즉 나는 지금 임대보증금을 임대인한테 주지만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을 권리가 지금 현재 생기게 됩니다. 그게 보증금의 성질이니까. 그렇다면 얘는 자산이다 비용이다? 자산인 거예요. 나중에 받을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자산 항목으로 줬는데 저는 보증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을게요. 보증금. 자산 항목으로. 자, 얼마? 나중에 얼마 받아요? 2억 원 받겠죠? 그래서 왼쪽에 자산 항목으로 보증금 2억을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결국 현금 2억이 나가면서 보증금이 생겼죠?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뭐 어디 자산 임차했나 보죠? 현금 나가서 보증금 들어왔네요. 보증금 2억이 나갔으면 되게 좀 그 뭐죠? 가치가 있는 자산을 임차했나 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임대차 거래를 할 때 이 보증금이 나가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은 나가서 줄어들지만 보증금 자산이 증가해서 결국 전체 자산의 금액은 변화가 없겠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계를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디 그 어떤 회사가 임대차를 했다.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면 그 임대차 한 게 매장인데 그 매장이 예를 들면 강남 핫한 곳이다. 그러면 여기 뭐 이 정도 면적이면 보증금 얼마일 텐데 그만큼 현금 나가고 보증금 늘었겠네. 이 보증금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돌려받겠네. 그때까지는 얘를 돈으로 쓸 수 없겠네.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알면 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으니까 회사의 거래도 한번 그 이후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돌아와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거래까지 모두 다 종료한 다음에 이 회사에 남아있는 현금은 얼마일까요? 얼마요? 자, 처음에 2억 원이 주주로부터 받아서 들어왔다가 지금 보증금을 통해서 나갔죠? 남아있는 돈 없죠? 자, 그래서 얘네는 지금 사업을 하려면 계속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주주로부터 받은 돈은 다 날아간 건 아니고, 자, 지금 지급했어요. 남아있는 돈이 없어요. 자,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한번 빌려와 보자 라고 해서 은행에 가서, 여기 지금 보시면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2억을 차입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거래 한번 기록해 볼게요. 회사에 뭐가 들어와요? 그렇죠. 이거 쉽죠? 현금 들어오죠? 자, 현금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뭐예요? 자산이고, 그러니 기본 자리가 왼쪽인데 증가됐죠? 그럼 기본 자리에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현금이 2억 원 들어옵니다. 자, 그 대가 이거. 자, 현금 2억 원 들어온 거는 우리가 주주로부터 받았어요? 빌려왔어요? 채권자로부터 빌려왔죠? 그러면 그 대가로 우리는 갚아야 될 빚이 늘은 거죠.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그렇죠. 부채가 늘겠죠? 부채. 그때 부채는 기본 자리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 적는데, 이렇게 그 채권자로부터 돈 받아올 때요. 금전대차가 이렇게 돈 받아올 때 은행과든 얘 개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받아올 땐 차입금이라고 적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부채니까 오른쪽에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나중에 얼마 갚아야 돼요? 2억 원 갚아야 되니까 2억이라고 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관을 보면 회사가 뭐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한 2억 원 차입했나 보죠?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자, 그다음 거래 한번 읽어봅시다. 사업장의 내부 인테리어를 고치고 현금 1억을 지급했대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뭔가 새로운 거래가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자본의 조달이었거든요. 주주로부터 돈 받아오고 그리고 채권자로 돈 받아오고 이 돈을 가지고 그 임차 계약 임대차 계약 맺고 자 이제 드디어 뭔가 다른 사업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거래, 지출 거래가 일어났어요. 이거 한번 기록해 봅시다. 일단 얘네는 이 매장 임차한 거를 우리 브랜드에 맞게 고쳐야 손님이 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에 맞게 고치고자 그 인테리어 하는 업자들을 우리 회사에 모셔가지고 견적을 받아온 거죠. 받아왔더니 1억이래요. 이렇게 고치면 1억입니다. 그래요? 오케이. 합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1억을 주고 인테리어를 해서 받았어요. 자, 거래 기록했어요. 제일 먼저 현금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죠? 그럼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그렇죠.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현금이 1억 원 나갑니다. 지출한 거예요. 이제 왼쪽에 뭔가를 적어야 돼요. 자, 우리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인테리어를 받으면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거 왼쪽에 뭔가를 적어야 되는데 왼쪽에 적힐 수 있는 건 어떤 항목이었죠? 자산과 비용이었죠? 그럼 질문. 이거 자산일까요? 비용일까요? 이거 자산일까요? 비용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사실은 아닌데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자산의 정의를 생각해 봅시다. 자산의 정의. 과거 사건의 결과로부터 회사가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는 미래에 회사로 돈이 들어온 권리다는 거예요. 자, 이거 사실은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자산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요. 비용 처리하는 회사도 있어요. 이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회사마다 이 거래가 어떤 성격인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걸 자산 처리하는 회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인테리어를 해서 뭔가 인테리어를 매장했잖아. 이거는 미래에 우리 회사, 우리 매장으로 찾아오는 손님을 늘리는 효과. 그죠? 이거 인테리어를 좀 괜찮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매장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을 미래에 유치하는 효과도 가지고 그렇게 고객이 늘어나면 우리의 물건을 팔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오겠네 생각을 할 거예요. 즉, 이 인테리어라는 게 일정한 자산으로서 미래에 돈을 더 버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얘를 자산으로 적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니야 이거 그냥 써버린 거고 써버린 거고 그냥 뭐 이거 가지고 뭐 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한 거야 소모품 정도로 그럼 비용 처리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이제 수익 창출 능력이 있어도 금액이 작아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해서 비용 처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인테리어는요 보통 실제로 회사마다 거래가 좀 다양하게 기록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얘 자산 처리하는 게 좀 더 타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얘가 미래에 돈을 버는 능력이 있다 라고 본다면 그 회계든 우리가 지금 배우는 회계든 법인세법이든 다 자산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나 이거 비용 처리했다가 비용 처리하면 이익이 오래 줄겠죠? 줄어든 이익을 가지고 법인세 내고 하면 법인세 덜 내겠죠?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요. 이거 이제 그 조사관들이 봐요. 이거 이게 금액 같은 거 보다가 비용 처리된 큰 금액 1억 원이 있는 거 본 거예요. 뭐예요? 인테리어입니다. 그럼 견적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견적서 보면서 이게 자산 항목인지 비용 항목인지 따져보고 자산인데 비용 처리했다? 그만큼 세금을 그때 덜 냈네?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물어요. 이거 굉장히 전형적인 그 세무조사 항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얘가 자산에 해당하는지 이거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내용 요소가 증가하거나 자산의 가치가 현실 증가하는 이 수선배 경우에 이런 그 기준도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법인세 강의를 판례 같은 걸 할 때 그때 한번 보시고 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길 좀 추천드려요. 어쨌든 저는 얘를 자산 처리해 볼게요. 그래서 자산인데 인테리어라고 하는 자산을 샀다라고 해서 취득했다라고 보고 1억 원 기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출하면서 인테리어라는 자산을 취득한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 네 가지의 거래를 수행했어요. 네 가지의 거래를 수행하면서 총 4줄의 항목들이 거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이 적으셨나요? 이렇게 적으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일정한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뭘 해보시냐면요. 지금 오른쪽에 여기 제가 재무상태표를 적어놨잖아요. 좀 지저분하지만 적어놨는데 이 재무상태표에는 왼쪽에 현금 보증금 인테리어, 오른쪽에 차입금 부채, 그리고 자본에는 자본과 이역임이 있는데 이 거래 기록된 걸 네 줄을 쭉 보시면서요. 이 거래까지 모두 끝난 다음에 자산의 이 세 가지 부채, 자본의 이런 항목들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그 잔액을 한번 숫자로 기록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저랑 현금 한 번만 같이 해보고 나머지 여러분들 해보실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 네 줄의 거래를 모두 다 마친 다음에 우리 회사에 남아있는 현금은 얼마예요? 남아있는 현금은 그죠? 2억이죠? 2억. 현금 2억이에요, 2억. 아니, 이거 어떻게 정했어요, 여러분? 현금? 잘 봐라. 우리 회사 2억 주주로부터 받아서 들어왔다가 보증금으로 나갔고, 또 1억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현금 1억 났겠죠? 자, 2억 들어왔다 나갔고, 그리고 채권자로부터 또 2억 빌려온 다음에 그 중에 1억 원만큼 인테리어도 나갔잖아요. 그래서 1억 남으니까 여기다 현금 1억 되는데, 쓰면 되는데, 이거 뭐 어쩌라고요? 이거 뭐 어려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 거래가 네 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암산으로 할 수 있어요. 회사는 보통 큰 기업은요, 이런 거래가 하루에도 몇백 줄이 적힙니다. 분계가. 이 거래가 이런 몇백 줄 그 잡히는 거래가 1년이면 몇만 줄이 나와요. 이 몇만 줄의 거래를 여러분들이 머리로 기억했다가 잔액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거래, 여러분들 이 거래 이렇게 기록하는 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네, 좀 이제 다른 색깔을 하려고, 네, 드디어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하냐? 이 거래를 기록했다면 이제 어떻게 이 거래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 이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자, 우리 현금만 같이 해볼게요. 자, 현금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기본 자리가 왼쪽이죠? 그러면 왼쪽에 기록된 현금부터 한번 금액을 다 더해보세요. 더하면 얼마요? 이것과 이거죠? 합치면 얼마? 4억이죠? 그 얘기는 뭐냐? 이 거래 기록하면서 우리 회사에 현금이 얼마 들어왔다? 4억 들어왔네. 이해되세요? 네, 왼쪽만 다 더하면.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한번 더해보세요. 오른쪽에 현금을 더하면 얼마요? 여기 2억 있고 여기 1억 있죠? 이 거래 기록하면서 우리 회사로부터 현금이 3억 나갔네. 아까 반대 자리에 적히면 음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적힌 게 3억이니까 3억 나갔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거래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 현금이 있었어요? 없었죠? 빵원이었는데 이 거래 기록하는 동안에 얼마 들어왔다? 4억 들어왔고 얼마 나갔어요? 3억 나갔어요. 얼마 남아요? 1억 남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1억이라고 현금이 잡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현금 자산 항목인 현금 받고요. 나머지 자산 항목들과 부채자본. 자, 부채자본 항목은 기본 자리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 합계 먼저 보고 왼쪽에 기록된 걸 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 자본에 있는 항목들을 한번 잔액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그 결과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